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선 이제 정상수 국장님께서 현재 그 벌채와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 바이오매스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매스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다소 이제 이 분야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좀 이렇게 우리가 수위를 맞춰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쳐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국장님, 저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먼저 그 요즘 얘기부터 한번 했으면 합니다. 나무를 숲과 나무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5월부터 그 환경운동가이신 최병석 목사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하셨고요.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환경단체와 또 임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논쟁적으로 대화를 벌이기도 하고요. 또 산림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직 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논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어떤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려가 되는 점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이 사용한 내용들을 보면, 그 단어들을 보면 키워드죠. 자주 뵈야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됐다. 숲가꾸기는 산림자합의 돈벌이 수단이다. 싹쓸이 벌목을 하고 있다. 산림훼손하는 벌목청이다. 숲가꾸기가 아니라 북구를 빼먹기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사안은 더 확대됐죠.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고요. 드론을 띄워서 이 충북 진천에 있는 SY에너지라고 하는 공장, 펠릿 생산 공장에 드론을 띄워서 그 앞마당에 많이 쌓여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신문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펠릿 공장이, 대규모 펠릿 공장이 가지목이라든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산림 부산물들을 사용해서 펠릿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원목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잘 나갈 수 있는 원자력은 왜 포기하고 나무를 떼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신문에서 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이거를 벌목 발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나무를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문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대화가 진행되는 중이라서 좀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입장에서, 이 관련 산업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용감한 지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들이 그러면 다 옳으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주력해 왔는데, 이 산림을 이용하는 시대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조성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해야 맞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과격한 주장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어떤 문제들이 주로 등장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죠.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탄소 흡수량 계산과 연급 불균형이 편향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산림청의 계획 때문인데요. 산림청은 지금 현재의 나무의 수준이라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매년 떨어져서 2050년이 되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지금보다 1,40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16,000개 지점에서 산림과학원이 데이터를 얻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연급 구조가,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 구조가 이대로 가면 그러면 탄소 흡수량, 생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탄소 흡수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제대로 계산했느냐. 그 다음에 연급 불균형,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가 다 똑같다. 그래서 그걸 맞춰야 된다. 이제 나무의 나이를 좀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산림청이 지금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30억 불을 조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운동연합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경제림 중심으로 산림 경영을 하게 되면 이건 벌목 사업이 돼버린다.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서 30억 그루를 베어내는 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나무를 한꺼번에 벌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환경 법률가 단체인 기후솔루션도 있죠. 기후솔루션이 애초에 이 바이오매스에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주장과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후솔루션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벌목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30억 그루를 벌채해서 결국은 바이오매스로 가게 돼 있는데, 바이오매스로 가게 되면 그러면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국제적으로 일단 그 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으로 간주한다. 탄소 중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연탄을 쓴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할 경우 목재 펠릿을 쓰면 목재 펠릿 1톤당 1.4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후솔루션은 재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산을 안 한다는 것이지 실제 배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IPCC의 2019년 보고서를 보면 과도하게 산림을 벌채했을 경우에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고요. 2016년에 IPCC 가이드라인에 봐도 바이오매스를 쓰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장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연료로 만드는 과정, 또 이것을 운반하는 과정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바이오매스의 문제, 그 다음에 산림탄소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한 얘기들도 온라인에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병성 목사님께서 직접 산에 가서 찍은 자료들, 벌채하고 조림하면서 심었던 묘목들이 관리를 안 해서 모두 말라 죽었다든지, 그 다음에 사방댐이 있어도 벌채를 너무 많이 하면 사방댐을 토사가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댐까지 전부 다 망가뜨린다. 이러면 결국 여름이 되면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든 나무가 탄소 흡수를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심지어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살펴본 나무들에 보니까 나이테가 바깥쪽 나이테들이 더 붉게 나타났다 이런 주장도 하시고요. 그리고 몇 군데의 경우 국유림에서도 이렇게 벌채 현장이 볼성 산악계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임업이나 벌채 과정이라든가 또는 식목 과정을 잘 들여다보신 분들의 경우에 이런 주장들이 논의를 증폭시킬 수는 있겠지만,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주장 자체가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또는 임업의 본질하고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민간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갈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지점에서 의견을 좀 조율해서 우리의 살림을 더 푸르게 가꾸고 우리가 목재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대규모 벌목이 숲을 망친다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모두배기를 하지 않고 속가배기를 통해서도 필요한 만큼의 나무를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어느 정도 인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를 또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도 그 대형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살림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지적들도 많은 만큼 어떻게 하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산림 바이오매스를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설로 만들어낼 수 있냐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다면 이런 논의들의 출발점은 어디로 봐야 될 것이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살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이오매스를 쓰고 있길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나무가 굉장히 많이 묵어진 나라죠.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이제는 그 인정을 할 만큼 우리의 그 인목 축적량이라고 하는데요. 단위 면적당 심어져 있는 나무를 인목 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목 축적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죠.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저 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산림 면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630만 입방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목 축적은 이쪽에 보시면 2015년에 146입방 정도 됐습니다. 네, 2015년에 146입방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100m, 100m 공간에 146 세제곱미터의 나무가 있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가 나타내 주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의 산림 면적은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지만 인목 축적량은 지난 2005년부터 비교를 하더라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전에 해방 전에 일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그 헥타당 10입방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좀 어느 분이 마이크를 사용하신 모양이네요. 대표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해방 직전에 우리가 헥타당 한 10입방메타 정도, 세제곱미터 정도의 목재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나무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5년 조사로 146입방에 달합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대로 가면 2030년에 189입방, 즉 지금의 일본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630만 헥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630만 헥타 곱하기 150입방 그러면 약 10억 입방의 나무를 국토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것이냐인지
이제 짐작이 잘 안 되실 텐데요. OECD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OECD 국가들 몇 군데를 표기한 건데요.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한 152방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은 미국이 저희 정도 수준의 인목 축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다른 OECD 국가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인목 축적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나무를 가꾸고 있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OECD 주요 국가들의 산림률, 그러니까 임야 면적을 보면 핀란드가 1위고요. 그 다음이 스웨덴이고 일본이 3위인데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로 많은 임야 면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밑으로 한번 보시면요. 스페인 36%, 캐나다 34%, 국토 대비한 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어서 임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목재 생산이 중요하고 숲을 가꾸는 일이 중요한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은 조림이 잘 된 대표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임야 면적이 1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나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꾸게 된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1970년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심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심은 나무가 단기간에 많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심었던 나무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년, 40년생 나무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많은 나무를 심었냐면 1973년도에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8년 만에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사업도 진행이 많이 됐죠. 보시면 이 벼랑에 매달려서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저 벼랑에 나무를 심기 전에 사방 사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고 그 위에 나무를 심기 위한 작업을 한 거죠. 지금 요 부분이 실제로 경북 영일지구인데요. 이 경북 영일지구는 일본에서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우리 국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민둥산을 보여주는 것이 좀 당시 공직자들로서는 민망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영일지구에 깎아지른 벼랑 위에 식목을 하자. 그래서 사방 사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아닌 인형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영일지구의 사방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형들을 세워놨고요. 좀 밑에 보면 그 벼랑 밑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모형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가 푸른 숲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상징물이 되어버렸죠. 그 영일지구의 치산녹화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치산녹화 사업이 끝난 78년에 영일지구의 모습은 이렇게 변했죠. 물론 지금 가서 찍어보면 훨씬 더 우거져 있는 잘 만들어진 산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974년부터는 그 독일하고의 한독 임업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인 임업사 180명이 20년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독일의 선진 임업 경영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당시 산림청의 직원들, 그 다음에 임업을 했던 사람들, 산에 나무를 심었던 분들, 이런 분들의 노고를 통해서 오늘날 푸른 숲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산림 녹화의 성공 배경을 이렇게 몇몇 공무원들에게 돌린다는 것은요, 제가 보기엔 적당한 것은 못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당시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어서 오늘날 이렇게 푸른 숲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무 숲이 우거진 것, 그 다음에 조림 사업의 성공을 이렇게 한 명의 공직자의 공으로 돌려버리면
그 사회경제적인 배경이라든가 사회경제적인 이해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물론 정부의 의지, 단호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나무를 심었던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숲에,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그래프가 해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요. 196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의 난방 연료 중에 연탄의 비중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50년대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대부분이 신탄, 즉 장작의 화목에 의지했습니다. 그랬던 것이요. 1960년대 중반에 이미 석탄 작업률을 올리게 됐습니다. 46%로 올라갔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 드디어 석탄 작업률이 70%를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1957년에 태백으로 가는 한백선이 완공된 데 이어서 62년도에 정선선, 황지지선 등이 개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연탄 지대였던 태백의 탄광을 전국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석탄, 연탄 자급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사실 1950년대부터 숲에 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연탄이 없었던 시절이라, 부족했던 시절이라 연료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실제로 195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나무 난방을 대도시에서는 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자고 발표했습니다. 즉 1959년 정도 되면 이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계셨고 200만 명의 유입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도시에는 이 연료를 목재로 공급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전민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화전민이 산속에서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다가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숲에 더 깊이 들어가서 장작을 생산해야 되는 일들이 빈번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숲은 더 많이 망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우리 산림의 정책은 나무를 더 심어서 빠르게 연료로 공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재를 경제림으로 가꾸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오매스로 쓰기 위해서 리기다라든지 아카시아라든지 빨리 자라는 속성수들을 산에다가 심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심었던 나무들이 10년이 지나자 쓸만한 나무가 한 10년은 자라야 그래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작으로 쓰든 뭘 하든 아무리 속성수로 하더라도 10년쯤 지나서 쓸만해졌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석탄 생산량 1161만 톤 드디어 석탄 작업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 사실은 좀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숲이 우거진 것은 1960년대에 탄광 노동자들이 태백의 탄광에서 뭐 1000m 탄광에서 막장에서 끌어올린 탄을 전국으로 보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 손대지 않고 푸른 숲을 가꾸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뒷받침되려면 그러면 바이오매스로서 나무와 연탄의 관계는 어떠냐 이것도 좀 봐야 될 텐데요. 이 표에 보시면요.
그 함수율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기본적으로 생목은 55% 이상의 수분을 함유합니다. 나무를 딱 잘랐을 때는 이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걸 건조시키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함수율을 떨어뜨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발열량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는 말려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더 잘 말릴수록 발열량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발열량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목재 펠릿, 우리가 이제 그 목재 펠릿은 품질 규격이 있는데요. 그 산림과학원이 고시한 목재 펠릿 품질 규격을 보면 1등급 펠릿은 1kg에 4,300kcal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연탄의 발열량입니다. 석탄산업법이 규정한 연탄의 발열량은 kg당 4,400kcal입니다. 즉 연탄의 발열량과 목재 펠릿의 발열량, 연탄의 발열량과 잘 건조된 나무의 발열량은 동일 킬로그램일 때 비슷하다는 거죠. 바이오매스, 나무를 바이오매스로 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숲이 망가진 것은 전쟁과 한국전쟁과 일본 일제강점기 때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18세기에 우리 숲은 상당히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1910년도에 조선 임야도라고 해가지고 전체 인목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18세기를 거치면서 우리 숲은 상당히 많이 망가졌죠. 그건 왜 그랬냐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17세기 후반부터 서민들에게도 온돌이 보급됐기 때문이죠. 온돌이 보급되고 나서 18세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장작이 사용되면서 우리 숲은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됐던 것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피폐화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산업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하자 다시 우리는 푸른 숲을 갖게 됐습니다. 바이오매스로 망가졌다가 다시 바이오매스 숲을 다시 키워냈고요. 그리고 다시 에너지로 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로 이것을 다시 써서 다시 숲을 망가뜨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우리가 에너지로 나무에 손을 댄다면 그것은 저 18세기, 17세기에 썼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이라든지 일제강점기 때 썼던 방식, 이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무를 쓸 때는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지속 가능하게 사용 방법을 만들지 못하면 저 숲에다가 손을 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 숲과 나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경고도 같이 새겨들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말입니다. 우리는 푸른 숲을 갖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WTO가 1982년에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림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는 푸른 숲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조림에 성공한 세계 4대 조림 강국이지만 임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임업은 없는 나라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좀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우선 그렇게 푸른 숲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숲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 참나무, 소나무 할 것 없이 침엽수와 화렵수가 어울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영급,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도 5살짜리, 10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 또 100살짜리, 또 드물게는 400살, 500살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숲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형급이라고 하죠. 이제 10살 된 나무와 20살 된 나무, 30살 된 나무 이렇게 비교하면 3형급, 4형급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결과치로 놓고 보면
2050년도, 지금보다 30년 뒤를 비춰보면 유경급 이상의 나무가 노령화돼 있다고 하죠. 유경급 이상이 된 나무가 거의 대부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 연급 구조를 좀 조절해서 숲을 조금 더 그 젊은 나무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지난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뭐 탄소 흡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숲이 1970년대에 한꺼번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나이대의 나무들이 너무 밀집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심기만 하고 이것을 속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밀식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업인들의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뭐 농산촌이 있고요, 어촌도 있는데 임업인들의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촌이라든가 농촌에 비하면 임업인들의 소득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많이 쫓아갔는데도 86%에 머무르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요, 어업인들은 주 소득원이 물고기를 잡아서 수익을 올리겠죠. 그러면 임업인들은 나무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실제 임업인들의 소득에서 나무 소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업소득이 35%인데요. 나머지는 겸업소득이고 그나마 임업소득의 대부분은 수신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통해서 얻어내는 수익은 얼마 안 되고 잣이라든지 밤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렇게 비목재 임산물을 통해서 얻어내는 수익이 임업의 대부분의 소득을 이루고 있죠. 이 점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임업인들이 나무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다시 나무를 심게 되는데 나무 자체가 소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업의 소득 구조를 나무를 통해서 낼 것이냐 하는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베어내고 있는 나무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 총 벌채량이 520만 입방메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억 입방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그 중에서 520만 입방의 나무를 매년 벌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20만 입방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10억 입방의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0억 입방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매년 생장하는 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년 생장하는 나무는 보통 온대림에서는 3% 정도로 봐주는데요. 그러니까 10억 입방의 3%면 3천만 입방 정도가 매년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약 500만 입방 정도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독일의 경우가 한 8천만 입방 정도를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재선축병 같은 피해 때문에 그 독일이 워낙에 많은 나무를 했는데 보통 때도 6천만 입방 정도의 나무를 독일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약 한 2,500만 입방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임야 면적이 훨씬 적죠. 그런데 우리가 500만 입방 정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임야 면적에 비하면 벌채하는 양 자체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벌채량이 작기 때문에 숲에 남겨지는 부산물들이 한 60만 입방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대로 남아있고 그중에 한 30만 입방 정도는 현재 수거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0만 입방 정도를 지난해 산림청은 목재 펠릿을 제조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임업에서의 문제는 결국은 목재를 생산해도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리기다나 아카시아나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아직도 숲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무들을 수확을 해서는 목재 생산으로서 그 목재 산업으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뉴질랜드라든지 또는 베트남에서 뉴질랜드는 이제 그 침엽수고요. 라제타 파인이라고 하는 침엽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은 고무나무니까 화렵수지만 이 나무들이 이립방을 생산했을 때 제재용으로 가는 비중에 비해서 우리는 제재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겨우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재 생산도 더디고 임업의 부가가치도 매우 낮은 상태인 것이 사실 우리 임업의 문제였죠. 문제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실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임업에서 바이오매스가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임업은요, 수풀림자에 업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임업 그러면 목재 생산을 얘기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판매하고 다시 심고 이거죠. 그런데 현대 임업에서는 목재 산업도 임업의 한 분야로 간주하고요. 우리는 80년대에 나무가 충분하지 않으니 그 나무를 통한 임산소득을 내는 것도 임업의 한 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임업이 아니라 농업이죠. 그런데 90년대에 산에서 치유하고 산을 레저로 휴양과 치유 그 레저로 이용하는 산림 휴양 부분이 임업의 한 분야로 들어왔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바이오매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얼핏 그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바이오매스 산업이 그러면 다른 그 분야에 비해서 더 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대학생들, 임학과 대학생들이 보는 자료입니다. 애니메이션인데요. 숲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때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면 목재 생산을 하기 위해서 베어내죠. 근데 베어낼 때 큰 나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지라든가 이런 뭐 소경재가 있을 겁니다. 이 원목 제재목을 쓸 수 있는 나무를 그 대경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무 외의 것들을 소경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가가치로 놓고 보면 대경재, 그다음에 소경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목재 생산을 하다 보면 임업에 부산물들이 남습니다. 잔가지들이 있고 뭐 뿌리도 있을 수 있고 이파리도 있죠. 그걸 보통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부가가치로 놓고 보면 역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생산한 목재는 목재 산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는데 생산한 목재는 목재 산업으로 넘어가죠. 목재 산업에서 부가가치 이제 원목은 그 대경재는 제재해서 판재나 각재, 그 다음에 소경재는 펄프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바이오매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최종 과정으로 가게 되면 생산물이 만들어지니까 이때도 바이오매스가 남겨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업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바이오매스의 양이 더 많아집니다. 서유럽이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바이오매스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즉 임업의 부산물들을 전부 버리게 되면 그러면 목재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목재는 인건비가 더 싼 나라에서 수입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임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단순히 그 주장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오스트리아의 임업을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오스트리아는 한 2,300만 입방 정도를 2018년에 숲에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2,300만 입방 정도 되는 나무가 나중에 각재로 만들어지는 것, 물론 중간에 수입하고 수출하는 거 빼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각재로 만들어지는 것은 400만 입방에 불과하고요. 실제 각 단계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제재 부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산업의 부산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 쓰이는데요. 그 양이 1,600만 입방에 해당합니다. 독일에 있어서도요. 독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원목이 한 85% 차지한다고 놓고 보면 목재의 사용처별로 보면 에너지로 가는 게 45%고요. 물질로 가는 게 55%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최종 생산 단계가 지나고 나면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은 65%가 되고 최종 생산물은 35%가 된다는 겁니다. 각 단계별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들이 물질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에너지로 사용하는 양이 많아서 임업에 있어서는 이 에너지 분야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이탈리아나 목재를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임업을 현재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산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요. 뭐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바이오매스 중에서 제일 각광받는 제일 그 논란이 많은 에너지원이 펠릿이죠. 목재 펠릿인데요. 이 목재 펠릿은 사실 사용량의 거의 대부분을 서유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유럽에서 사용한 목재 펠릿을 2018년에 통계낸 자료인데요. 유럽 펠릿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 유럽연합이 사용한 목재 펠릿의 양은 2,700만 입방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 2,800만 입방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이 하단부에 보시면요. 탑5가 영국이 있고요. 이탈리아, 뭐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사실은요. 2,700만 입방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850만 입방을 영국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는 그 화력발전소인 드락스가 목재 펠렛을 사용해서 그 전력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유럽연합에서도 물론 유일이라는 말은 덴마크라든지 스웨덴도 목재 펠렛으로 발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양은 미미하고요. 오직 그 대형 화력 발전에 목재 펠렛을 쓰는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무려 850만 톤. 유럽에서 사용하는 목재 펠렛의 3분의 1을 영국이 사용하고 있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남방에 쓰이는 목재 펠렛의 양은 1,700만 톤 정도 된다고 통계가 잡혀 있는데요. 이 1,700만 톤이 탑5에 보시면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프랑스. 아까 이제 영국은 빠졌죠. 이런 순서로 목재 펠렛을 난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레지던셜 히팅, 그러니까 난방, 가정용 난방, 그 다음에 커머셜 히팅, 상업용 난방, 그 다음에 열 병합 발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요. 난방용으로 쓰이는 목재 펠릿이 63.9%, 64%, 발전이 36%였어요.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유럽 전체의 목재 펠릿의 사용 그 방식은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오직 그 영국의 방식을 따라서 목재 펠릿을 사용하고 있죠.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목재 칩 사용량입니다. 2015년 자료에 보니까 1메가와트 이상의 목재 칩을 사용하는 설비가 3,700개였는데 그 중에 75%가 바이오매스 난방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큰 규모의 목재 칩
난방시설, 연소시설들이 마을 단위에 깔려져 있어서 마을 단위 열공급 사업을 바이오매스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28개국 중에서 상위 빅5, 목재집 사용 상위 빅5를 보면 독일이 1100만 톤, 핀란드가 940만 톤, 프랑스가 740만 톤. 상위 3개국만 합쳐도 유럽연합 전체가 사용하는 목재 펠릿의 양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사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양은 사실은 장작이고요. 그 다음에 목재 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목재 펠릿이죠. 그런데 우리가 2008년부터 자꾸 목재 펠릿에서 마치 목재 펠릿이 바이오매스의 전부인 양, 대형 화력발전소에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양,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은 반성해야 하고, 이제 시민사회가 그걸 좀 바로 잡아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까운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독일의 경우 이 바이오매스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2020년 현재 독일 전역에 깔려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혼소발전,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혼소발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300메가와트, 400메가와트, 800메가와트 막 이렇거든요. 근데 독일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규모를 여기 보시면 20메가와트, 10메가와트, 10메가와트 이하로 구분했습니다. 독일 전역에 중소형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깔려 있고요. 이들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이미 2018년에 원전 2개를 대체한 그런 상황이죠. 이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그럼 규모가 왜 작냐? 20메가와트 이상은 정부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5메가와트 이상은 반드시 열병합 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전역에 작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만들어졌고요. 지역에서 나오는 임업의 부산물, 목재산업의 부산물들을 가지고 또는 폐목을 가지고 이들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왼쪽에 보이는 표는요, 독일 지도에서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들 작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들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이런 걸 합쳐서 태양광하고 합쳐서 바이오 에너지 마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태양광 시설을 했으니까 우리도 바이오 에너지 마을이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 주정부에서 인정한 마을들입니다. 이게 바이오 에너지 마을로 인정받으려면 그 마을의 난방열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되고 그 마을의 전기 수요는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상당수의 마을이 여기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들 두 가지의 자격도 사실 우리는 넘기가 어려운데 세 번째 조건이 더 어렵습니다. 이 시설의 투자 비용의 50%, 지분 50% 이상을 마을 주민들이 출자해야만 그래야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인증을 받거든요. 그런데 벌써 170개가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인증을 받았고요. 40개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일이 있습니다. 그 바이오매스 사업을 통해서 그 독일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보시면 난방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난방 분야에서 이 녹색이 차지하는 것이 이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난방 분야에서 무려 85%가 바이오매스이고 이 중에 70%가 목질기 에너지, 나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독일에 있어서 바이오매스는 전기 생산이 아니라 열 공급 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스트리아는 더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재생에너지 중에 목질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입니다. 이번에는 열만 분류한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정체를 놓고 봤을 때도 44.4%로 재생에너지 원 중에서 목질계가 가장 많고요. 오스트리아의 지도인데요. 점으로 표시된 것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열 공급 사업을 하는 마을입니다. 무려 2,400개, 6,364기가와트를 에너지를 잘못 보시네요. 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00개의 마을이 열 에너지를 나무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죠. 이 그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열공업 사업을 우리 정부도 추진했지만 아직 모범사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벌써 2,400여 개나 되는 마을들이 재생에너지를 특히 이제 목질개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국내에도 소개가 좀 됐었습니다. 독일의 상트 피터라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의 보일러실입니다. 마을 보일러실 제가 자주 갔었는데 처음에는 한 개였던 보일러가 나중에 두 개로 늘었고요. 나중에 가스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발전 설비도 조그맣게 들여왔습니다. 이 가스피케이션 발전 설비를 1년 내내 가동을 하더라고요. 목재 펠릿을 이용해서. 그래서 소량의 전기를 얻어냅니다. 그러면 그 전기는 매전하겠죠. 그 매전하고 이게 이제 열병합 발전이니까 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0kW 전기를 250kW 전기를 생산하면 폐열이 한 400kW가 나오는데 그걸로 여름철에 마을에 열 공급 사업을 하는 거죠. 여름철에는 그 온수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같이 돌립니다. 무려 250, 지금 현재는 250개의 건물에, 이제 마을에 깔려있는 열배관인데요. 250개의 건물에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그 열배관이 6km 정도 되고요. 요 맨 위에, 요 부분이 이제 그 마을에 발전소가 있는, 소규모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업에는요, 총 700만 유로 정도가 투자됐으니까 100억 정도가 들어갔네요. 700만 유로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 조합비로 그 주민들이 거둔 것이 한 80만 유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국가재건은행하고 농협 같은 그 지역은행에서 대출했습니다. 주민조합이 에너지조합을 구성해서 대출한 것이죠. 이 국가재건은행과 지역의 은행들은 이 사업 자체가 한번 열배관을 하면 20년,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온수를 공급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가구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경제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안전이 보장된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되었죠. 이들이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전기가요. 연평균 140만 kWh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연간 사용하는 목재칩이 12,000입방인데 등유 82만 6천 리터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까운 일본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임업이 사실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나무는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데 외국에서 나무를 사오는 것이 더 싼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숲에 가서 나무를 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일본 그 대표적인 산림지역인 군마현의 가와바촌에 다녀왔는데요. 군마현은 그 동경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인구가 3,300명인 작은 산촌 마을입니다. 주변의 83%가 임야 지역이고요. 이 가와바촌은 2014년에 우드빌리지라는 걸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이 우드빌리지가 마을에 이 작은 열병합 발전을 하나 놨습니다. 그 바이오매스로 움직이는 열병합 발전소죠. 요 말이 열병합 발전소지 사실 컨테이너 2개입니다. 컨테이너 2개가 컨테이너 2개짜리 설비에 목재 칩을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전기를 45kW 생산하고요. 시간당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폐열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열배관을 깔아서 인근의 하우스에, 비닐하우스에 제공합니다. 딸기를 생산하죠. 겨울철에도 딸기를 생산해서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어치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필요한 그 원료는
지역의 제재소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삼나무라든가 또는 편백나무가 자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없어서 사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그 바이오매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나무들은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에다가 공급하고 제재소에서 삼나무나 편백나무 같은 것을 잘 가공해서 인근 인근에 공급하고 있었죠. 이들이 얘기해 준 거를 들어보면요. 발전 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과 그다음에 임업과 농업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제재산업의 부산물은 그 발전에 사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다시 온실에 수익을 농업에서 수익을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임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도 이제 최근에 이런 설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과거 우리처럼 대형 화력발전소에 주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다가 지역 분산형으로 그다음에 작은 규모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2014년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임업 선진국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바이오매스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앞서 제가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환경부가 지난 26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사업을 열심히 벌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태양광 패널을 깔았지만 태양광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8%. 풍력은 독일의 북해 지역에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소가 있는데 풍력은 22%. 그리고 수력 발전은 24%인 반면 나무는 46%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시간의 제약도 받고 지역에 따른 제약도 받습니다. 자연 조건에 대한 제약도 많이 받죠. 간헐적인 에너지일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매스는 24시간 가동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바이오매스는 임업의 부산물을 사용한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하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브 역할을 하는 재생에너지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낮에만 작동할 뿐이니까 그것을 축전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이오매스 발전은 그것 자체가 축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가 중요시 될 때, 점점 더 중요해질 때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제가 우선 발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제를 더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으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5분을 쉬고 4시 11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 국장님 들리세요? 아, 대표님 네네. 잘 들리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시작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네.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른 마이크를 사용할게요. 네. 대표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다른 분들도 다 들리시죠? 왜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 들리시면 동그라미 표 좀 해주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이 아직 올라온 게 없어서 사전 질문지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런 질문이 왔어요. 현재 산림청 30억 그루 정책이 타당한가요? 그 질문을 전체를 뭐 1대1로 이렇게 하다가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그래서 네. 제가 네. 몇 개를 요약했어요, 지금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주로 이제 바이오매스 쪽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제가 산림 탄소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그걸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산림청 30억 그루 정책은 타당한가? 네. 뭐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 문제는 뭐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 이어서 네. 재생에너지 지금 목재에 대한 혼수 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요. 이건 네.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예. 현재 목재 펠릿을 이용해서 혼수 발전을 하는 것이 REC REC를 획득할 수 있고 또 REC 가중치를 받고 있는데요. 이 REC 가중치는 2018년에 한번 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혼수 발전의 신규 혼수 발전에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미 사업하고 있던 발전소들 이 분야에 대해서 가중치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인데, 그러면 혼수 발전의 가중치를 왜 주어야 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형 화력 발전소에다 가중치를 주는 문제는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명쾌한 답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 대표님 설명 중에 계속 나왔는데 그 설명의 약간 부분만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계 순환에 부합하는 벌목 계획이 존재하나요? 네, 다시. 생태계 순환에 부합하는 벌목 계획이 존재하나요? 아, 예, 그 부분은 우리 임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업계에서 그동안에 뭐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의 벌목 방식과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나무를 하려면 그만큼의 이제 인도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숲은 거의 인도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끌어내릴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보셔서 그 나무 하는 걸 보신 분들은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산에 아예 포크레인이 올라가죠. 그것도 아주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서 그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무를 수확해 왔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무를 수확하는데 거기에 솥가배기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배기 방식으로 산 전체의 나무를 끌고 내려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정당했다는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없고요. 그것은 우리 임업의 그 아픈 부분입니다. 개선은 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기술과 인력, 그다음에 인도 이런 것, 인프라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은 거죠. 인도라는 게 어떤 분은 뭐 인도는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물론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 자연을 최소만 훼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인도 1km는 60헥타의 나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1km의 이제 인도만 놓으면 산 정상에다가 그 이제 타워를 세워가지고 나무를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포크레인도 올라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임업이 최소한 그 솥가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벌채를 하기 위해서도 인도를 내는 것에는 좀 국민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여전히 인프라 구성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항상 바로 시행하는 게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또 질문 중에 이게 나왔어요. 대나무를 이용해 단벌기 목재 에너지 빔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물론 대나무를 빨리 키워서 에너지로 쓸 수는 있는데요. 그 에너지로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사실 나무라고는 부르지만 초본계지 않습니까? 그 성질을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초본계는 자라면서 무기물질을 많이 흡수합니다. 이 무기물질이라는 거는 결국 회분이고요. 이 회분이 너무 많게 되면 이 에너지로 쓸 때는 굉장히 곤란하죠. 보일러 자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고, 따라서 관련 기술이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이 대나무라든가 이런 초본계도 에너지를 쓰기에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에 그렇다면 대나무는 에 대한 이해는 갔어요. 옥수수와 사탕수수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옥수수와 사탕수수는 그것 자체로 이 바이오가스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서 이 연소해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은 또 다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옥수수나 사탕수수는 다른 쪽으로 쓰이는 거고 이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연소시키는 얘기니까 이거 좀 그 분야가 다른 질문이죠. 아. 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도시, 가정, 공공시설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실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 도시에서 바이오매스를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형 연료는 그 대도시에서 쓰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예 쓸 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뭐 목재 펠릿이든 뭐 목재 칩이든 이걸 대도시에서 쓰는 것은 이 법적으로도 그 규제를 받고 또 실제로도 이게 연료 저장고라든지 우리나라처럼 그 대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목질개를 가지고 연소 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뭐 올바른 방식은 아니, 지금 그 기술로는 올바른 방식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게 그 외국 사례에서도 있을까요? 도시에서 목재를 도시에서요. 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그 도시 내에서의 그 바이오매스 발전이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매스 열공급 사업 이건 대도시에서는 금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 외곽에 발전소가 있고 열배관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 다음 질문 여기까지가 4번 질문인데요. 계획 조림, 벌목 활용이 아닌 상태에서도 펠릿 수입이 아닌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목재가 가능한가요? 질문 내용이 뭐 제가 짐작하기로는 뭐냐면 뭐 계획 조림을 지금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목재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우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치환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나무를 에너지로 쓰는 문제를 전기를 생산해야만 에너지다 이렇게 놓는 것은 그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펠릿을 석탄 화력 발전소에 혼소하게 되면 그때 발전 효율 그러니까 나무가 100이다. 나무가 100일 때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기 중에 날려버리죠. 네. 그러니까 대형 화력 발전소에서 펠릿을 쓰거나 목재칩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대형 화력 발전소에 썼을 텐데 만약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로 열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즉 열 병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는 한 25% 정도, 30% 정도. 그 다음에 폐열로 55% 정도를 난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가진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것을 거의 대부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화면을 하나 더 공유를 비활성화하셨군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나무를 에너지로 쓸 때는 우선적으로 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요. 목재 펠릿을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장작이 제일 많습니다. 바이오매스 중에서. 목재 펠릿으로 가는 양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표에서 한 30만 톤 정도가 가는데 장작으로 쓰이는 양이 이미 4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들마다 시골 마을들은 이제 장작을 에너지로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대충 이해는 갔어요. 그 작은 목재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열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열병합으로 할 때는 전기의 몇 퍼센트, 열 에너지로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좋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열병합은 바로 그런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장 질문인데요. 기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상 나무들이 지역별로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침엽이 활력으로 냉대 식물이 열대 식물로 변화하는데 임업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나무가 온대림에서 열대림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눈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현장 질문을 받고 있는데 다른 네. 질문이 오는 동안에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우리가 이 교육, 신재생 에너지 교육을 10월까지 계속 진행해가고 그 도중 과정에 저희 경기도 지역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요. 예. 에너지원 발굴 부지 공모 사업이에요. 다양한 에너지원하고 또 공공부지나 사유부지 이런데 재생에너지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거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도민들한테 그럴 때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떤 그 대상지 에너지원을 발굴할 때 어떤 걸 참고했으면 좋은지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공유 권한, 파일 공유 권한을 저한테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다시 아까 네네. 그 파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네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뭐 이런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여러 가지 장단점도 비교해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좀 더 해주지 그러지. 재생에너지로서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독일이 발표한 자료 중에 아까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로서의 그 기여도를 이 표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표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임업의 일자리를 독일이 표시한 건데요. 독일이 대표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산업이 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아시다시피 전 지구적으로 제일 그 고급스러운 자동차는 전부 독일이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쪽의 일자리가 77만 5천 개. 그런데 임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120만 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120만 개는 숲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재산업, 제지업 다 포함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임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유럽연합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요. 임업 경영 일자리라는 건 숲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인데 41만 5,300개 정도 됩니다. 즉 임업은 그 자체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업이고요. 또 우리가 임업의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의 부가가치를 충분히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거기에 더해서 바이오매스 사업은 다른 어떤 재생에너지보다도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사업이라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리한 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통 나무를, 즉 우리나라가 이 방식이죠. 석탄 화력발전소에다가 혼수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5%, 10% 정도 그 연료를 그 펠릿으로 대체한 거죠. 근데 이거 왜 대체한 거냐면요. 석탄 화력발전소 입장에서 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펠릿이냐? 석탄 화력발전소는 이 순환 유동층이라는 보일러 구조 때문이에요. 그 보일러가 석탄을 분쇄해서 뿜어서 그 연소시키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분쇄해서 뿜어서 연소시키려면 펠렛으로 만들었을 때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높이려면 펠렛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발전 효율이라는 것이 나무가 100일 때 결국 전기 생산으로는 35%, 송전할 때 5% 또 잃어버리고 실제 수용가에서 가서 또 5%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전기 생산의 25%밖에는 쓸 수 없습니다. 나무가 가진 에너지가 100일 때 겨우 25%만 전기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려 75%는 손실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들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당진, 태안 저 바닷가에 있거나 동해에 있거나 이렇게 거주 지역하고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폐열을 마을에다 공급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지금 손실을 시켜버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열병합발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열병합발전을 썼을 때는 전기 생산은 똑같이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열을 온수로 바꿔서 난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실이 20%를 밑돌죠. 이건 왜 가능하냐면 열병합발전은 그거 자체로 대용화하기 어렵습니다. 그 열을 쓸 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중소형으로 만들어서 그 열을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을 썼을 때는 무려 80%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전기 생산만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은 나무를 에너지로 쓸 때 손실 없이 쓰려면 5%만 손실하는 온수 생산 방식을 쓰는 겁니다. 왜 나무를 가지고 전기까지 생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무는 지역에서 임업 부산물로 나오거나 목재산업은 부산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마을 단위의 열공급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우리의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가 REC 방식이다 보니까 RPS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열을 에너지로 쓰는 나무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은 사실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역 화력발전소에서 REC 인증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의 펠릿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정책이었고, 그리고 이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임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산림탄소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 그 논의의 종착지는 어디로 갈 것 같냐면 그러면 생산한 나무를 어떻게 쓰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나무를 벤다 하더라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바이오매스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매스로 쓰고 대형 화력발전소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나무를 쓰느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논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속가배기를 할 방법을 만들고 우리 제재라든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서 바이오매스로 쓰는 방법을 만드는 이런 그 임업의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전국적으로 나무를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단위 열공급 사업에 산림청이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를 좀 했죠. 처음에는 펠릿을 가지고 하려다가 그때 당시 뭐 펠릿 자체 문제라기보다 엔지니어링의 문제, 설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좋은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이제 전라북도 완주군에 그 고산 자연휴양림에 들어가 있는 설비인데요. 고산 자연휴양림이 지난 2016년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이라는 걸 조성했고요. 이 바이오매스 홍보센터에 건물을 새로 짓고 이 뒤편에 보일러실을 만들었는데 보일러실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내부에 목재 칩 보일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목재 칩 보일러가 온수를 생산하고 생산하는 온수를 뒤에 보이시는 축열조가 보이는데요. 5,000리터짜리 3개입니다. 15,000리터짜리 축열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휴양림 전체를 난방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73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 산림청이 지원했고요. 13억 원이 설비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 건물을 짓고 통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워낙 많고 설비에 들어가는 건 한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설비 시설을 만들어냈죠. 목재칩 보일러가 400kW짜리가 하나 있고요. 축열조 15,000리터, 열 배관이 1.5kg 정도 됩니다. 개념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목재칩 보일러가 있고요. 축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설계 때는 열병합 발전 시설이 소형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온수를 축열조에다 꽂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내전할 방식이었죠. 아까 앞서 보여드린 군마현 가와바촌 일본의 사례를 사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1년 전에 먼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당시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열병합 발전기가 안 돌아가면 공무원도 열어 다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열병합 발전기를 띄어내고 이 온수 공급 시설인 목재 칩 보일러만 2016년 말에 가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설을 가동시킬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현대에서 바이오매스를 쓰는 방식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안전해야 한다. 세 번째는 깨끗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방식을 충족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자체의 효율이 93%에 달합니다. 나무가 100이면 93을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설비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온수를 각 건물에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축열조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는 하루 종일 가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축열조에 저장한 만큼만 딱 해놓고 보일러를 끕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 휴양림의 손님들이 온수를 동시에 쓸 때도 커버가 되는 시설을 가지고 있죠. 또 대형 저장고를 가지고 있어요. 대형 연료 저장고가 125입방이라서 30톤 정도가 들어가는데 30톤이 들어가면 겨울철에도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배기가스 문제가 걱정이 됐고 배기 굴뚝 관리가 필요해서 이중 스테인레스와 단열재를 사용했습니다. 이중 스테인레스를 사용한 굴뚝에 단열재까지 끼워 넣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무주군의 그 리조트에서 그 마이클 잭슨이 다녀갔던 리조트에서 화재가 났죠. 이 마찬가지로 화목난로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목난로의 사고는 대부분 연통 부위에서 납니다. 연통 부위에 미연소된 잔재물들이 끼어 있다가 나중에 그 내부에서 나오는 온도가 400도를 넘을 때 이게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 내부를 통과하는 연통이 뜨거워져서 불이 붙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결과였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설비를 통해서 여기 이제 설비가 이렇게 있고 열배관을 이런 걸 설치했습니다. 열배관은 보통 이제 강관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쇠관을 사용하는데 이 쇠관은 그 스팀을 쏠 때는 쇠관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온수를 쓰니까 85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수를 사용하는 시설을 쓰기 위해서 플라스틱관을 썼고요. 이 플라스틱관은 PEX관이라고 하는데 30년에서 4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한 1m 정도를 파가지고 열배관을 매설을 했죠. 이 빨간 선이 열배관도입니다. 한 1.5km 정도 매설이 된 건데요. 이렇게 해서 휴양림 전체의 계곡을 따라서 놓여있는 건물 10개의 난방수를 공급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 정말 잘 됐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가동을 했는데요. 2016년 12월 16일 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그때 불을 딱 붙였고요. 2017년부터 가동했는데 지금 5년 동안 약 5년 동안 굉장히 잘 가동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연간 4,000시간씩 가동하고 있는데 가정집 보일러가 보통 1,500시간 가동하니까 연간 가동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한 번 없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가동이 되고 있어서 2019년에 산림청장이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19년 말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라는 거를 산림청이 시범 사업으로 지금 냈습니다. 현재까지 3개 마을을 지정했는데요.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한 4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그 다음에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이 받았고요. 2021년에 드디어 오늘 모이신 경기도에서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이 받았습니다. 지금 수미마을의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올해 말까지 아마도 이제 설계를 하게 될 것 같고 이 설계가 끝나게 되면 수미마을에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 군만 가오바촌이라든지 독일의 상트피터 마을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형의 병합 발전 설비를 놓고 거기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마을에서 열공급 사업에 쓰고요. 필요할 때는 묵재집 보일러를 가동해서 마을 전체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게 됩니다. 경제성도 물론 담보를 좀 하게 되고요. 이 보일러는 좀 재밌는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격 가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 접속돼 있으면 보일러의 가동 상황을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일러의 각종 파라미터를 온라인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내냐면 보일러를 누군가 가가지고 끄고 켜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인 시스템으로 축열조의 온도가 낮아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축열조의 온도가 높아지면 보일러가 꺼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죠. 경제성 측면에서는 우선 연료비만 우선 놓고 보면요. 현재 등유 가격이 좀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의 등유 가격을 100 정도로 놓고 본다고 해도 목재 칩의 가격은 4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료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 경제성이 매우 높죠. 물론 이제 연료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설비의 투자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놓고 보면 등유를 썼을 때에 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 싸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결국 만약 마을 단위에서 열공업 사업을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마을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름을 사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그 마을이 그대로 갖게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한 마을이 열배관을 통해서 묶여 있으면 근데 그 열배관이라고 그러면 중앙난방을 생각하고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중앙난방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술이 없을 때 예전에 아파트들 생각하면 중앙난방 했다가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춥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면 또 그럴 것이다. 남들은 뜨거운 데는 돈 적게 내고 나만 많이 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워낙 많이 좋아져서 고르게 난방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방을 하게 되면 큰 장점이 뭐냐면 경기도 같은 경기도의 외곽 지역들은 이제 LNG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은
그러면 난방에 적절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뭐 LPG 관을 까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전국적으로 다 해주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마을 단위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히 이제 면 단위에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열배관이 뭐 2km, 3km 이렇게 갔을 때 열배관이 지나는 어떤 것도 땅을 파면 온수를 쓸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의 부가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지금 도시 집중이 워낙 많은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나가면 에너지 문제 때문이라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의 인구를 적절하게 지역으로 분배하는 역할도 이 분산형 에너지 공급 설비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산 자연휴양림은요, 전에는 전기를 썼습니다. 참 창피한 일인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전국의 휴양림 설비라든지 전국의 공공설비들, 전국의 학교 모두 다 전기를 사용하죠.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뭐 없애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이 전기를 사용해서 난방하는 시설들을 좀 교체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좀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산 자연휴양림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전기를 써서 난방을 했던 시설을 전부 뜯어 고친 거죠. 뜯어 고쳤는데, 뜯어 고치고 나서 해보니까요, 전기를 썼을 때 난방 비용이 당시에 1억 원을 좀 상회했는데 지금 한 5,700만 원 정도의 난방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사실 RTS 제도의 문제점까지도 앞서 달아주신 것 같아요. 갈수록 저희 RTS 제도를 보면은 대형한테 유리하고 소형한테는 불리한 방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태양광 REC 가격도 조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고 또 얘기를 듣는 가운데 정말 로컬이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로컬이 미래가 되려면 우리 동네의 에너지 원을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번에 그 공공부지, 사회부지 발굴에서 저희가 발굴하는 것까지가 이번에 저희 목표거든요. 근데 이 목표에서 저희 그다음 거의 고민은 이 자료가 도청이나 센터에도 들어가지만 이런 바이오 에너지의 그 목대로 훌륭한 사례가 나오면 그때 또 이 대표님께서 저희의 자문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마을이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로 선정되는 그 과정을 가는 거에 있어서 자문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 50명 미만일 때는 그 자문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뭐 모아야 불러주신다면. 되겠네. 저는 분산형 에너지가 바이오매스로 진행되는 것을 국내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네, 기후 환경 분야에서 이런 데 관심 가져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경기도의 에너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보태보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대표님 또 질문이 핸드폰으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 네.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SRF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요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이오 SRF는 폐기물을 사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고요. 현재 나오는 바이오매스는 순수 목질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바이오 SRF는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기물을 나무에 섞어 태우는 방식이고, 지금 얘기하는 바이오매스는 순수 목질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때는 연소 시설도 다르고 배기가스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님 석탄 화력에 쓰이는 건 바이오 SRF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석탄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것은 목재 펠릿, 순수 목질계고요. 순수 네. 목질계를 썼을 때만, 특히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썼을 때만 가중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이오 SRF를 쓰진 않죠. 일단 질문 온 게 여기까지이거든요. 네, 혹시 대표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나눠주시고,
다른 분들은 아니네. 아직 안 왔네요. 잠깐만요. 대표님. 네. 질문 하나 온 거 말씀드릴게요. 목재의 네. 에너지원을 얻을 때 아니요. 이건 했어요. 네. 위에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나무에 대해 30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벌목을 하는데 얼마 전 실제 나무를 키우는 분이 다큐에 나오셔서 나무의 기준 자체는 키우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하셨던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고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뭐 잘못된 벌목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개선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임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좀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된 나무를 그 벌기령을 정해서 자르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고요. 사실 다른 나라는 벌기령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 벌기령이라는 제도를 법으로 제도화한 것은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몇 개 안 되는 나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30년 된 나무는 다 자른다라는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숲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 그 최소한의 나무를 자른 나이도 좀 올리자라고 논의를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나무를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벌기령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표님 이 질문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포천은 석탄열원의 바이오 SRF를 사용합니다. 석탄 사용량의 10%를 고용연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는 이거 가지고 같이 주민들이 반대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그 포천 설비는 문제가 많이 됐죠. 논란이 됐는데 바이오 SRF에도 예전에 이제 가중치가 많이 붙어 있었고 그때 그 이제 받은 가중치 예전에 사업에서 받은 가중치를 지금도 이제 적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신규로 사업을 하면 이제 더 이상은 바이오 SRF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설비는 나오지 않을 텐데 바이오 SRF는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폐목은 폐목대로 처리하고 그 배기가스 기준을 더 높여가지고 폐목은 폐목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폐목 처리 시설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바이오 SRF로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플라스틱하고 섞어가지고 폐플라스틱하고 섞어서 이렇게 사용했던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심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인허가는 내줬고 그걸 지금 와서 소급해서 적용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거를 뭐 시민단체에서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까지 질문 나온 건 다 질문을 드렸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의 마무리를 뭘로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돼요, 늘. 왜냐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모이신 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 우리나라 살림을 다루는 방법, 살림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바이오매스인데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바이오매스는 지역에서 가장 친근한 에너지로 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마을 단위로 분산형으로 썼을 때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썼을 때 주민 친화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제 생을 걸고 있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께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한 2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유된 파일에 보시면 완주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과거에 고산에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 홍보타운에서 홍보타운의 성공적인 모델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을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이 생기고 또 현재 쓰고 있는 고산에 휴양림에서 쓰고 있는 목재칩이 있고 이러면 연료를 한 군데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죠. 지금은 고산은 고산대로 하고 있는데요.
휴양림대로 연료를 생산하고 있거나 또 외부에서 사서 썼는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연료 공급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가 매년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 각 분마다 한 300톤, 300헥타, 400헥타 정도 그 벌채를 하는데 그런 나무들이 그 이제 목재 생산하다 보면 나오는 부산물들을 연료공급센터에서 칩이나 장작으로 만들어내고 필요한 곳에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역 내에서 일자리도 순환하고 에너지도 순환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그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 골고루 지역 내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에너지 사업만을 통해서 마을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 여기에서 나온 비용은 임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숲을 조금 더 푸르게 가꿀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 중요한 것은 뭐 벌목을 중단시켜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논의가 모아져야 될 점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 친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미래의 숲을 가꿀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재생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을 모아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목재 부분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많은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작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여러 가지 지역에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여러 가지 모아서 그 자립의 길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희가 교육 주제로 삼아본 적이 있는데요. 에너지 자립을 넘어서 자치까지 갈 수 있는 시기를 사실 저희는 계속 꿈꾸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경기도 모든 지역들이 그런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대표님 말씀으로 다음 강좌를 준비할 때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 강의로 나오셨던 분들하고 함께 공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강의를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8월 19일 목요일 재생에너지 두 번째 파트거든요. 태양에너지 탄소 중립을 향한 태양광 확대와 입지 문제 저희가 이슈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요. 입지 문제에 대해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님이 나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홍보를 할 테니까 꼭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계신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우리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을 경기도민 모두가 가열차게 진행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